자, 재생생 토크 시즌2 에피소드 6 상식을 확산하기 위한 주제 토마 피케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그 토론 소재가 고갈되다 보니까 막 억지로 논문을 이 논문 저 논문 읽다가 눈에 들어온 개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자세히 파본 게 토마 피케티예요. 또 원체 그 DBPR 데이터베이스에서 좋은 문장들로 수사가 되고 있었고 교육 관련해서도 논문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좋겠다 싶어서 골랐습니다. 일단 지금 한 35분 정도 시간 동안 영상들을 봤는데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씩 저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도리너드님. 너 이따 해야지. 일단 알리건님 일단. 네?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따 하셔야 되나? 여성하게. 캔디님 한번. 어떤 내용들이 지금 논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나요? 또 하려니까 어렵다. 그래서 자기 전공이 아니라. 제가 논문도 되게 훑고 그래가지고 크게 다르잖아요, 내용이. 약간 피케티가 네. 지금 뭔가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 그 부의 집중이 너무 뭐라 그래? 왜 부 심화됐다. 네, 좀 집약적으로 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비판하면서 증세 같은 걸 조금 주장하면서 맞아요. 증세를 주장하면서 그 소득 재분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약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도리너드랑 얘기한 게 이 피케티가 마르크스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완전 마르크스랑 100% 유사하진 않지만 그런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런 뭔가 뭐라 그래 재분배? 그런 거를 약간 좀 새롭게 요즘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치? 신마르크스주의? 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마르크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요즘 세대에 맞춰서 좀 사람들이 수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에 논문에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되게 파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런 게 점점 이런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이런 논문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네.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는 티가 팍팍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영상에 대한 설명은 뭐 어지간히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캔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는 현실 인식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원리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원리는 자산 소득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내가 노동을 통해 일해서는 결코 부자들의 자산이 스스로를 증식하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극화 혹은 소득, 재산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 누진세 같은 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토마 피케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뭐 양극화 등의 얘기가 나온 게 그리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꽤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 정도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이게 대체 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이 사람 이름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건 우리의 무식 탓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보마스님이 네? 아니요? 한번 짐작 한번. 네? 왜 인기가 있는 걸까요? 이 남자의 매력. 말하잖아.
읽어봤으님이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그러잖아요. 니랑 닮았다고. 고마움네 참. 말씀 못하시면 어dom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어dom님, 이 남자의 매력. 경제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이 사람 전에도 많이 나온 거는 사실이고, 근데 이게 왜 각광을 받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내용이 아닌가. 당연히 부가 부를 낳는다 이런 말은 주위에서 많이 들었고, 그거 너무 당연한 이 사람 얘기인데.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은 많이 듣고 그렇죠. 솔직히 알고 있었잖아요. 뭐 그리고 불평등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거를 각광을 받나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뭔가 표를 이용해서 요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정리한 거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약간 부의 증가, 부로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이랑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한 거는 이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서 더 각광을 받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정도. 약간 그러니까 보통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게 돈을 낳는다 이건 아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이래가지고 이런 거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낸 사람은 이 사람이 조금 더 참신하게 접근을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잘생겨서였고, 세 가지네요 그러면은 이유가. 그러니까 역사적 통계 사용, 그쵸. 그리고 강제형의 데이터. 그 자산소득률과 그 뭐지? 그 경제 성장률이란 요소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 네. 약간 그런 거에서 뭔가 참신하고 좀, 네, 새로운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답 못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분석이네요. 훌륭한데요. 참신. 신뢰감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이 인간의 본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인기를 얻으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죠. 옛날에 지금 여러분 배우고 있는 롤즈도 예 진짜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죠. 심지어 제자까지도 마이클 샌델까지도 달려져서 까고. 진짜 근데 이거 읽으면서 약간 루즈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내용 동영상 보면서도 그렇고 약간 너무 내용 비슷해서 와 신기하다 이 생각 많이 했어요. 롤즈랑 하는 얘기가 조금 비슷하죠. 내가 이거 찾다가 신기했던 거는 마이클 샌델이 한국에 왔었더라고요. 맞아. 와서 이지영이 그 팬사인회 갔었어. 진짜? 우와. 나도 가고 싶다. 우리나라 와서 팬사인회를 했는데 선생님이랑 그 이지영이 가가지고 자기 완전 팬 엄청 좋아했어. 한판 인강 네. 에스카이도 이정 쌤. 네, 근데 괜찮아요, 뭐 모르는 사람. 아니 그 교무실에 계신 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듣는 사람도 없을까? 네, 맞아요. 괜찮은 없어요. 조회수 몇 나왔어요? 그 전에 올리신 거? 부끄러워서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거 나 시험 끝난 날 친구랑 같이 카페에서 들었어. 진짜? 대단하다. 왜 그니? 뭐래? 그거를 친구랑 같이 카페에서 들었대. 우리 학교 친구예요? 아 비밀이에요. 그렇구나. 부끄럽다. 진짜로. 얘기하다 나와가지고. 비밀이야. 약간 노래처럼 카페에서 틀었을 때 나 계속 꾸달라고 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약간 좀 본격적인 정당화가 필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불평등이 나쁘다, 불평등이 심화된 게 문제다, 심화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평등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거 아니죠. 그거 있잖아 불평등. 네. 그러니까 평등과 불평등이 적당한 정도를 유지해야 하고 극단으로 찢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이 정당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정당화인데 이 작업을 도리너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본인의 사견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이분이랑 견해가 완전 달라요.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전체적인 틀은 비슷한데 너무 지금까지 사장들이랑 저랑 의견이 너무 확고하게 다른 게 이분이 얘기하는 의미도 뭔지 다 알겠어요. 이렇게 재분배를 해야 되고 부자들을 더 증세를 해서 이렇게 재분배를 하는 게 옳은 얘기다라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거는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로소득이랑 근로소득은 확실히 구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딱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냥 부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돈이 많은 사람에게 증세를 거의 45에서 90%까지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전 되게 기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순수 자기만의 능력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저도 제일 싫어하는 소득은 그냥 상속, 정말 불로소득. 이런 부분에서는 90%까지의 증세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나눠서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예 묶어서 해버리니까 더 비판을 세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점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산 누진세라고 안 하나요?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나네. 몇 페이지 기억하시는 분? 읽으면서 너의 생각이랑 되게 반대. 이게 그럼 이거 어때요?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거예요. 그냥 네. 갑자기 도리너드님이 지금 100억 갖고 있는데 갑자기 네. 도리너드님께 90억의 세금을 물려버리는 게 아니고 네. 도리너드님이 100억이라는 돈을 굴려서 1년에 한 10억을 벌어요. 네. 그 10억에 대한 90%의 세금이니까 9억. 근데 그래도 그 만약에 100억이 제가 물려받은 게 아니고 순수 자산으로 제가 만든 거라면 그것 자체도 반대예요. 저는. 근데 불로소득 아니에요? 불로소득 아니죠. 그 100억을 만들기까지 제 노력이 있는데 잠깐만. 아예 상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상속이라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은 100억이 벌은 돈이랑 내가 네. 벌어서 내가 벌은 네. 100억이 번 돈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일단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 100억 일단 전제로 준 다음에 이 자본으로 돈을 굴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100억이 어떻게 왔는지가 저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중요하다. 돈을 굴려서 거기서 90%를 떼는 게 아니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100억을 갑자기 생겼으면 거기서 엄청난 증세로 거기서 돈을 떼야 된다고 애초에 생각을 해요. 애당초에 근데 애당초에 거기서 떼야 된다고. 둘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애당초에 그거는 이제 양도세 혹은 뭐 네. 상속세 이를 얘기하는 거고 아마 토마 피케티는 두 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0억을 물려받을 때 한 번 띄고 그리고 띄었으면 한 상속세 한 30%라고 소비면 70억 남겠네. 그럼 70억을 굴려서 이제 70억에 대한 이윤으로 내가 뭔가를 벌게 되면은 그에 대한 세금도 또 더 세게 되는 거죠. 더 셀 수도 있고 안 셀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그 최초의 100억이란 게 내가 상속받은 게 아니고 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라면 똑같은 자본이지만 의미가 많이 달라지다고요? 네. 당연히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되게 많이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자본주의와 이 복지정책 그거의 공통점을 찾아서 양립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 딴 수업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굳이 그 양립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제시하는 자본주의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21세기 자본론처럼 그냥 다른 약간 신종의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상가를 본 건 아니지만 이런 부의 재분배 얘기를 할 때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나눠서 구분한 학자는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도 그럴 거고. 얘기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상속을 받았든 노동을 통해서 벌었든 하여간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소득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거 혹은 뭐 자본 증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네. 도리너즈님 본인이 아니고 자본이잖아요. 하지만 그 자본을 굴리는 주체는 저잖아요. 어떻게 굴릴지 정하는 것부터 어떻게 이용할지 정하는 것도 다 그렇게 따지면 저니까. 상속받은 100억을 굴릴 때도 도리너즈님은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애초에 떼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많이 뗀 다음에 그러게. 그 다음에 운용하는 것도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그 투자 노동 행위니까, 근로 행위니까. 네. 대신 그때도 상속에 따른 그 자본에 따른 자본이니까 거기서도 그냥 일반 자본을 가지고 자기 노력에 따른 자본을 가지고 돈을 굴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증세를 하겠죠. 대신 그 앞에서 상속 그냥 딱 상속세 비율로만 봤을 때는 더 적겠지만 그럼 굉장히 복잡. 일단 세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고. 네. 굉장히 뭐 거의 현실적인 문제니까 뭐 어떻게 해결한다고 쳐. 근데 노동을 볼 수 있나? 볼 수 있긴 있지만, 피케티가 얘기하는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피케티랑 정반대 같네. 네. 피케티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근로로 인정하긴 하겠지. 네. 인정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굴렸을 때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세다는 거지. 때문에 강제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그걸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 일단 많은 사람이라면 사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소식이네. 그거를 국가 강제로 다른 세율과는 엄청나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는 반대예요. 그래서 아예 저는 두 부분을 딱 나눠놓고 싶은 거예요.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내에서도 그게 나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힘들게 번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속에 따른 돈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구분 어떻게 해? 상속 그거랑 본 돈이랑? 상속 구분은 되지. 왜냐면 상속으로 보내려면 아, 그 아이 그럼 문서 같은 게 있는 거야? 선생님, 응. 저그 화장실 예. 그런 상속티 안 나게 아빠 회사에 낙하산으로 꽂혀서 월급으로 얘 통장에 계속 찍힐 수도 있잖아. 그게 비정상적으로 찍히면 국가에서 감찰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일일이 다 보고 있으라고? 일일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보고가 들어갈 텐데 그거 확인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논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세수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 세수 확보가 제대로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한국은 아직 그게 불명확하다고. 그래서 저는 피케티가 얘기한 것 중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실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금 도피처가 없어지게. 왜냐면 국가 내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엄격히 관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쳐도 밖에다가 갖다 품으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을 엄격히 구분하자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도리너즈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노동이 가지는 가치를 되게 크게 높이사는 의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현실에서 단순히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의 차등을 두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투자행위도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에서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의 차등을 두는 것만 가지고 상당히 고착되어 있는 이 체계가 흔들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부자는 계속 영원히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계속 가난하게 사는 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을까? 지금 도이너드님의 그 제안만 가지고. 네. 흔들 수 저는 있어요? 네, 그런 불로소득 자체 솔직히
그 불로소득이 갖는 비중이 좀 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가지는 돈 중에서.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증세로 해서 100억을 상속받았을 때 거의 70억에서 80억을 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국가의 투명한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소득층이나 중산계층한테 배분하는 정책을 제대로만 피면 전 제가 원하는 그 국민들의 출발점이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노력의 문제고 저는 그게 자본주의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의 차별은 필요하고 차등도 필요하고 하지만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초에 떼자고? 상상을 해보자. 상상 어떤 모양이 될지. 약간 어떤 부의 상한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속세가 엄청나게 세지겠네. 네. 상속세가 엄청나게 세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인원님이 엄청나게 엄청난 발명을 특허를 내가지고 네. 그 부를 쌓게 돼요. 네. 이건 노동에 당연히 의한 노동이죠. 노동이잖아. 네. 노동에 의한 부지. 네. 그래서 한 진짜 200억 정도 벌었어. 네. 벌었는데 200억 딱 찍자마자 죽어요. 제가요? 네. 네. 그러면서 도인어드님 자식에게 그게 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식에게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런 상황이 보통은 가정될 수 있고요? 상속하잖아요. 보통. 네. 보통은 아니면은 뭐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고 네. 돌연사. 보면서 그러면 통상 대한민국 세법에서 하듯이 이렇게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 띄고. 그러면 200억 중에 뭐 지금 도인어드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상속세 몇 프로? 적어도 70%인데 70%. 그러면 140억 140억을 띄고 140에서 60억만 자식에게 주는데 자식이 2명이면 30억.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가 30억이고 아들 15네요? 네. 그것도 꽤 많긴 한데 내가 도인어드님 아들이면 근데 그 정도의 부의 욕심은 버려야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평등 한계선이 맞춰진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상한선 이렇게 되게 툭 튀어나오는 돌이 깎여진 느낌이 많이 들긴. 저는 그 노력을 통한 돈을 뺏는 것도 싫지만 노력을 한 사람에게 저소득층이라고 보상을 안 해주고 계속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렇지. 어느 정도의 그 평등 한계선까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니 약간 노직 좋아하지? 아닌가? 아니 좀 달라. 또 좀 달라 달라? 섞은 거 아니야? 응. 롤스랑 룰사 섞은 거야? 약간 어렵다. 나도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뭔가 알겠어 이제. 이제 알겠어요. 네. 나도 이제 알겠어요. 옛날에 무슨 말이죠? 밑줄인가 들어보면 도식인가 들어보면 도식다니. 굳이 따지면 노직 쪽이야? 로직 쪽이야? 노직 쪽이야? 근데 진짜 완벽하게 따질 수 없을 것 같지 않아? 그렇지 너는 그렇지. 왜냐면 그쪽은 복지정책이 싫잖아. 근데 나는 복지정책은 좋단 말이야. 난 복지정책 좋아해. 여기서 말하는 복지는 어떤 최소한의 기초 생활 보장 수당 같은 것도 포함일 거 아니에요? 치안 뭐 이런 거야? 아니 그거는 이거 기본으로. 생활비 주는 거. 아 기초 근데 생활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돈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소득층 보장을 준다고 쳐도 지금 우리나라는 중산계급이 엄청 많은데 중산계급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제도상으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돈을 주게 된다면 중산계급까지 보장을 해주도록. 근데 여기서 오는 게 여기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그러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중산계급한테는 폐해로 다가올 거다. 근데 여기서는 상속세로 지금 제가 돈을 많이 증세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지금 돈을 주는 걸로 예를 들었는데 저는 돈을 주는 것 자체는 반대였어요. 뭘 아예 돈으로 환원을 해주는 것보다 다른 복지국가들처럼 여러 복지 정책을 펴서 사람들이 더 원활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예 저소득층처럼 아예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직업교육 같은 거를 시켜가지고 인턴제를 운영해서 국가에서 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괜찮네. 공공인프라 확장, 큰 국가. 네. 그리고 돈을 준다기보다는 무상을 확대하는 거예요. 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 뭐 문화, 네. 생활. 돈보다 그런 게 낫다. 근데 정말 저소득층은 아예 근로소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최선의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죠. 직업을 배울 수 있는 장치, 취직을 할 수 있는 장치, 자기가 근로 의지만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노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근로수당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데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긴 하겠다. 네,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시장 논리가 다분히 줄어들거든요. 네. 왜냐면 복지가 늘고 무상 서비스가 많아지고 공공 인프라가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 네. 그럼 아무래도 피 터지게 일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지.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제게 이렇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섞어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장치를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뒀지만 출발선을 갖게 해줌으로써 노력하면 자기도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실제 그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 사람들은 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 수 있는 장치는 보존을 하되 적어도 정말 밑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해주는 게 목표예요.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한번 죽으면 손해가 너무 크다. 죽으면요? 상속세가 너무 커. 근데 일부러 그렇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 그 돈으로 그 무상 의료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딱히 중산계급이나 하위계급한테 증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도인호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상 국가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보였어요. 지금까지 얘기 중에서. 진짜. 네. 화가 그냥 뚜렷하게. 앞으로 다음 논의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하도 오랜만에 봤더니 사람들 이름이 알리건님. 알리건님 뭐 이래서 하신 말씀. 이에 대해서? 여기도 아니면 저 남자 아니면 여기에 너무 몰입됐다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세계 약간 백지 들어가서. 상태 됐어. 어떻게 하면 이 유토피아를 깰 수 있는지. 지금 자꾸 막 얘가 너무 체계적으로 꼼수 막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벽을 이렇게 탁 잡았어. 증여는 되는 거잖아요. 응? 증여할 때도 세금 떼나요? 뛰죠. 증여? 근데 증여세는 좀 덜 주지 않을까? 증여세는 상속세만큼 세진 않죠. 그쵸? 응. 그럼 이제 막 가문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금 막 편법을 생각했어. 네 이거를 이렇게 아니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죽었는데 안 죽은 척. 나는 막 안 죽은 인형을 척 만드는 이거랑 아니면 곧 죽을 건데 의료 기술로 막 어. 생명 연장 막 이런 거 해놓고 아니면 변장해가지고 그 사람인 척. 왜 증여세가 더 적죠? 보통 보통 증여세가 증여세- 더 적지. 전 싫어요. 상속은 혈연이니까. 똑같아요. 뭐야? 어쨌든 분리되잖아요. 방법은 많아요. 맞아. 내가 근데 그 방법이 많은 거를 국가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 다 눈 감고. 그렇지만 있어요. 잡을 근데 수 그럼 내가 잡아야지. 이제 국가예요. 내가 이 친구한테 이 만년필을 2,500억 주고 팔았어요. 진짜요? 너무 좋다. 이거 얼마인지 알아? 2,500억 원. 2,500억 원. 아 너무해. 네. 팔았어요. 정당 거래 아니에요? 그 미술품으로 뜯을 거거든요. 아예 거래를 똑똑하셔. 좋다. 거래. 증여가 아니고 거래. 이쪽에 얻는 이득은 뭐예요? 선생님이 얻는 이득은 뭐예요? 그게 2,500원을 약간 맡아달라는 거예요? 나도 뭘 팔겠지. 근데 그럼 어쨌든 재산은 같은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 주시면 안 돼요? 저 그 편법을 몰라요, 잘. 그럼 이런 것도 있지. 봐봐요. 세다 보면. A라는 집안이 있고 B라는 집안이 있어. 네. 정략교. 아빠가 있고
둘 다 남자야. 아들이에요? 그치 아빠 남자. 아들이 남자라고요? 아빠는 남자지. 아니 아빠가 남자라고. 아들이. 아빠 남자지.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각각 100억씩 주고 싶어. 상속을 하고 싶었는데 상속세가 세잖아요. 네. 세서 안 되니까 어떻게 주니까 팔아서 교차로. 기술죠. 그래 내가 말한 게 저거야. 주는 게 아니고 거래.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아들이 그림을 하나 그려. 얘는 사진을 찍었어. 내가 말한 게 저거야. 그림을 100억에 주고 샀어. 사진을 100억에 주고 샀어. 어쩌겠어. 고르잖아. 고래. 저거 방법은 말은 많지.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어때요? 그러면 우린 깨지는 거 아닌가요?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상 주의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치 자기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미술품이나 보통 사진이나 문화품 이런 발명품 같은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많이 떼야죠. 사치품인데. 아니 근데- 소모품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 세율을 쌀을 막 100억씩 사.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같이 매기면은 사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왜냐면 자동차 같은 게 저거는 특별 서비스가 붙긴 해요. 저거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거는 사치품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제가 말한 것처럼 막 황금쌀이라면서 쌀을 깎아서 그렇게 거래를 한다 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국가의 그 체제 내에서는 쌀 한 톨에 10,000원. 태클을 걸 수 없지 않아요? 없지. 그거에 대해서. 근데 국가가 전수조사를 들어가긴 하겠죠. 대체 뭔 쌀이길래 한 톨에 10,000원이 갔나. 근데 조사를 제대로 할까?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회의적으로 다가오면 너무 국가를 세울 수가 없지. 이상적 인간들밖에 안 사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지금 본 검찰에 같은 이만한 박스 사람들만 가볍게 있으면 어떤 걸 가져와도 해결을 못해. 지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하에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도 해결 못해. 쥐 같은 사람들. 지금 같은 사람들. 나쁜 놈들. 이런 놈들. 나쁜 놈들. 그러니까 너가 가져간 그런 사람들 정말 본능적으로 편법만 생각해. 그렇지. 아니 왜냐면 이걸 깨려면. 암시자가 다 파트. 아 근데 얘 보고 자란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래. 뭘 보고 살았나? 대한민국.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사실 저렇게 말하면은 부인어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조세조사를 들어와서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공산주의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저렇게 거래하는 거는? 기소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탄사도 그쵸. 맞아. 판사도 돈 매세. 아, 내가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한다 했지. 부정사회.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뭐가 진짜 문제야. 답이 없어요. 사회 기초적인 양심이 없다는 소리. 진짜 노답. 유토피아 수준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회를 만든 거야? 아니, 난 사람은 안 믿어. 그럼 대신에 체제를 믿는 거지. 사람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럼 체제가 사람을 만들어? 당연하지. 근데 체제를 세뇌하는 게 아니고 거시적 관점. 정당한 체제라는 게 아니고 사회 명목 아니지 실제로? 아니 개인도 실제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개인은 안 믿는 거라니까. 개인이 실제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맞거든? 해봐! 야, 사람 있어. 사람이 있고. 젊은 층 마, 알고 창피해. 사람이 있고 사회가 있어. 근데 내가 사회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나는 둘 다 어느 정도 틀린 게 없다는 이유가 개인에게 실체가 있어. 개인도 자아가 있고. 이해해? 그래서 나는 개인을 안 믿는다는 거야 일단. 왜냐면 개인도 자아가 있고 개인의 이익을 그럼 추구하기 개인도 때문에. 자아가 있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체제에서 어떻게 그거를 다 통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체제 내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그거를? 근데 솔직히 지금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체제로 자꾸 이런 얘기들이란 말래. 그러면 어떤 체제를 데리고 와도 답이 없다니까. 그거 맞아. 그건 맞아. 마르크스. 그렇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최선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그 중에서 최선이 난 저거라고 생각했어. 잘했다. 왜냐면 나는 국가 내에서의 국가 관리들 간의 관계를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모든 저 세수조사나 이런 게 다 공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체제를 돌리는 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지금은 윗선에서 세수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해?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야? 저렇게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면 나는 없지. 나 진짜 끝도 없어 이렇게 가면. 한다는 그런 과정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공산주의 그런 거 알아. 생각하면 그러면 저 윗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어떡해. 그럼 그것도 안 되고. 미시와 거시가 싸울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죠. 미시와 거시. 근데 약간 내가 미시의 끝을 달리고 있어. 약간 이렇게 소득세 엄청 많이 거두면은 제 생각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쓸 만큼만 돈을 죽기 전에 어차피 상속도 얼마 못하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막 자기가 쓸 정도만 벌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뭔가 경제 성장 이런 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효율성은 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백만장자가 돼서 내 자손들이 대대손손 잘 살 수는 없으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돈을 벌까? 근데 제가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여쭤봤을 때 많은 게 있지 않아요? 저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남겨놓은 게 불평등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상한이 너무 센데? 상한선이?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상황도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아 내가 만약에 저런 사회에서 굳이 많이 벌까? 근데 그래도 많이 벌 것 같아. 사람이라는 거는 더 많은 걸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건데 분명히 제 입장에서는 차등이 생길 거야. 전 일단 많이 벌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은 버릴 거고 최대한 많이 쓰다 죽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게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그럼 거고. 근데 많이 쓴다는 기준이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많이 쓴다지 진짜 상상 초월하는 돈을 그거를 다 쓰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 그랬어 막 맞아. 근데 사람들이 막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그 많이 쓴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지. 많이 쓰면 많이 쓰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부자들은 돈을 또 막 빌딩 사고 이런 데 쓰잖아. 그래도 그 경제 아니 활성화가 그 빌딩을 살 필요가 없지 내가 얘기한 체제에서는. 왜냐면 특정 어차피 그 분야에서만. 빌딩을 줘봤자 국가에서 거의 뺏어버릴 텐데. 그럼 너한테 당장 100억이 있는데 이거를 다 뭘 써야 쓰기를 되는데 그거 막 빌딩 이런 거안 사고 다음에 구멍가게 가가지고 아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막 이래도 한참 남기는 아니 동네 고맙게 하고 내가 그럼 어디 가서 야 차도 사고 차가 얼마나 쓸 쓰니? 데가 없을 것 같아 야 그리고 집 사는 게 빌딩 사는 것도 야 솔직히 집 며칠씩 얼마 줬니? 오늘은 가평가서 잤다가 그런 식으로 쓸 거야? 남기 많이 있으면 세를 몇년 벌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지 오히려. 상상이랑 그 사이에는 어디서 돈을 써? 재밌구나 경제. 부자 되고 싶다. 뭐라 쓰지 좀 고민하고 부자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생각한 게 약간 루즈가 말한 것처럼 노력이 자기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잖아요. 아빠가 죽기 전에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가난한 집보다는 좀 더 뭔가 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눠준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그거 맞춘다 했잖아. 근데 맞춰도 그거는 아빠 그것도 못 해주면 좀 너무. 구체적으로 아빠 그런 거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인류의 돈이 상식. 진짜 상상 초월할 만큼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막 약간 빌 게이츠 이 정도 지금 엄청 환산할 수 없는 돈을 벌었잖아. 그래서 엄청 세금을 떼고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나눠주다 보면은 일단 개인한테 밑에 있는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데는 빌 게이츠한테 세금을 떼고 아들한테 증여된 것보다 훨씬 많은 자산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정도의 자산이 남으면은 그 아들은 어느 정도 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러니까 그 적어도의 그 출발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뺀 돈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실시한다는 거야. 아들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빌 게이츠는 그처럼 많은 돈을 모았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서 만약에 정말 좆대 단위를 벌어서 그러니까 훨씬 많은 그 상상을 초월한 돈을 벌어서 만약에 국가가 떼고도 몇천억이 남는다면 몇천억 수준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만큼을 떼도 평생 써도 남을 돈이 남을 것 같아. 맞아 솔직히 당연히 남겠지. 근데 엄청나게 나는 그 안에서도 많을수록 일단 누진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네? 맞는 것 같아. 그건 있는. 근데 그래도 떼도 많이 남을 거야. 그치. 근데 그 정도의 출발선은 어쩔 수 없지. 우린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치. 그래서 그러면 그 대신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장치를 줬잖아. 걔가 학교 교육을 받는 거 똑같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만약에 뭐 과외를 한다 치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 교육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내가 보장을 안 해주진 않잖아 이 장치에서. 근데 뭐지? 돈을 많이 빼면 돈을 물려줄 수가 없잖아. 많이 벌어도 물려줄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애를 내가 직접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얘한테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서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맞아. 살아있을 때 엄청나게. 살아있을 때 얘한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교육 투자하겠지 얘한테. 맞아. 살아있을 근데 때는 솔직히 그게 걔가 그러면 걔가 더 교육에서 유리한 게 차이가 맞거든? 나는 걔가 더 유리한 게 맞는데 경제에서 차이가 나기 전에 이미 교육에서 차이가 그러니까 나는 이해 그러니까 네가 하는 내용이 뭔지 알거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우리 자본주의 사회 그건 버릴 수 없어.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자식은 못 받아먹는 애들이 더 많아. 근데 일단 그건 기본적인 그치, 출발점이 기본적인 다른 건데 출발점인데 아이들의 기본적인 적어도 성공과 출발점이 실패를 다르니까. 좌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를 내가 보장해주지 않잖아. 거기서 노력을 자신이 해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앞에 출발점은 어쩔 수 없어. 그치. 먹는 거 근데 지금처럼 지금 불우한 이웃들처럼 얘는 학교를 못 가서 아 나는 평생 공부할 글자를 못 배워서 이 정도가 아니잖아.
내가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줬잖아. 할 수 있는 거겠는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난 노력 안 하는 게 제일 싫은 노력으로 건데. 하면 그거를 넘어가는 범위가 있지 않냐는 맞아. 거지. 너무 아, 극단적으로 거기 넘어가고 모든 게 노력으로 해결되진 않잖아 진짜. 그래도 맞는 네. 거 같아. 이렇게 근데 그런 작은 부분은 어쩔 수 없지. 공부는 노력으로 해결돼. 아무리 비싼 과외를 해도 자기가 안 하면 끝이야. 맞아, 그게 떠먹어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두뇌 차이 어쩔 거야. 더 적합한 머리가 있는 건데 공부를 할 때. 룰제 세 번째. 해야지 나오는 룰이에요. 환원 시키시면 됩니다. 환원 시키시면 환원 시키면 약간 뭐랄까, 어차피 이렇게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그 이익이 또 밑으로 환원 될 텐데 뭐하러 공부하는 생각이 드나? 그건 얘는 진짜 뭔가 얘랑 굉장히 글쎄요. 필요가 있는. 아 사실 장린 스님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말을 못하셔서 다음 시간에 하나 깨알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